자, 4. 북한의 인문 환경 볼게요. 자, 여기도 그냥 외울 것만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건 뭐 이해라는 게 뭐 필요 없으니까. 자, 남한과 비교해가지고 어쨌든 북한의 정보를 한번 볼게요. 자, 남한의 인구는 약 5천만 명,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절반 정도다. 절반 정도다. 북한의 면적은 남한보다 조금 더 넓은데 인구가 절반 정도니까 인구 밀도는 남한보다 훨씬 낮은 거죠. 그 다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면 당연히 아이들 잘 안 낳거든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아이들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심하진 않지만 노년층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여기도 이제 뭐 저출산 고령화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 우리나라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공통적인 이제 현상이잖아요. 그다음 자, 이제 북한의 지형을 봤더니 서부 지역 관서 지방은 평야가 넓고 상대적으로 기후도 온화하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어서 농업이나 공업 같은 거 인구의 40% 이상이 평양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뭐 이것도 당연한 말이죠. 자, 그리고 북한의 주요 도시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몇 개만 더 살펴보자면, 자, 평양은 인구가 약 300만 명 정도. 300만 명 정도면 우리나라 이제 인천하고 비슷하죠. 북한의 최대 도시고요. 그다음에 남포, 우리 남포는 좀 체크를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자, 이제 비행기가 개발되기 전에 또는 비행기가 널리 쓰이기 전에 외국과 뭔가 교류를 하려면 서울 사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려면 옛날에는 배를 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 사람이 인천으로 가서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그래서 인천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서울의 관문. 서울을 드나드는 문인 거죠. 또는 서울 바깥쪽에 있는 항구, 외항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평양의 약간 남서쪽이라 그래야 되나? 대동강이 평양을 지나가고요. 남포는 대동강 하구에 있어요. 그래서 평양이 서울하고 비슷하고요. 남포는 인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평양의 외항으로서 체크해 두시고요. 그다음 서해 관문도 좀 체크해 두세요. 서해 관문. 최근에 물어본 적은 없는데, 자, 우리가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막는 뚝, 이걸 뭐라고 부르죠? 방조제. 그럼 우리가 염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강 하구에다가 이제 방조제를 건설하는데, 이건 방조제가 아니라 하구뚝이라고 부르죠. 하구뚝. 그런데 이제 하구뚝은 정말 뚝을 쌓아놓은 거고, 당연히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수문은 있어요. 자, 그런데 하구뚝은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없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영산강, 금강, 낙동강에 하구뚝이 있거든요. 그럼 바다에서부터 낙동강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올 수 있다 없다? 없다. 하구뚝은 그냥 정말 뚝이에요. 물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뚝은 뚝인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걸 관문이라고 불러요. 열고 닫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동강 하구에는 서해 관문이 있어서 염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하구뚝을 건설해 놨는데 여기에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규모가 되게 크고요. 1980년대에 건설했거든.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한이 지금처럼 못 살진 않아서 이거 건설하고 난 다음에 되게 자랑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거대한 것도 자기들 만들 줄 안다면서. 아무튼 그래서 서해 관문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그다음 신의주는 중국이랑 가깝죠.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또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다음 관북지방은 동해안을 따라서 청진, 원산 등 항구 도시가 일제강점기부터 있었고요. 그다음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일제강점기 때 병참 기지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관북지방에 공업 도시가 성장했죠. 넘어갈게요. 일단 북한의 산업 구조. 자, 북한은 중공업 우선 정책을 추진했다. 자, 공업은 경공업, 중공업으로 크게 구분하는데 경공업은 생활 필수품하고 가까워요. 신발이나 옷이나 뭐 칫솔이나.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업이 그렇게 발달하진 않았는데 그나마도 얘네들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랑 이제 휴전 상태이기도 하고
자기가 군사력이 약하면 당연히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무기 만드는 것과 관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공업이 아니라 중공업, 그 중에서도 군수산업과 관련된 이런 공업들이 발달해 있다. 넘어가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산업 구조가 불균형하다. 경공업은 발달이 미약하고 농업 생산성도 낮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주요 공업 지역은 평양과 남포 주변으로 해서 공업이 발달해 있고, 뭐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북 해안 지역은 일제강점기부터 공업이 발달했고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교통은 체크를 좀 해주세요. 교통. 자, 우리 남한은 교통수단 중에 뭐가 중심이죠? 도로. 근데 북한은 자동차가 중심이 아니야. 거기 석유를 이용해야 되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석유를 수입할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도로교통은 미비하고요. 철도가 중심이에요. 철도. 됐죠? 자, 그래서 북한은 여객이든 화물이든 철도가 독보적이다. 그렇게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에다가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북한의 개방정책과 통일국토의 미래. 개방정책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수능에서도 가끔 물어보는 주제예요. 자, 우리가 북한이 되게 폐쇄된 사회잖아요. 뭐 폐쇄적이긴 한데 뭐 자기들 스스로 그런 면도 있지만 이제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어쨌든 다른 외부 세계와 교류가 없었잖아. 뭐 공산주의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 폐쇄된 걸 조금 풀고 일부 지역을 외부에 개방을 했어요. 그걸 개방 정책이라고 부르고 그다음 보통은 개방 지역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북한에서 4군데가 개방을 했거나 아니면 한때 개방을 했거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군데를 특징을 좀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이제 이거 개방할 때 이제 당연히 뭔가 이렇게 샘플, 본보기, 모델로 삼는 게 있으면 좋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방 지역들은 대체로 중국이 개방하는 걸 보고서 참고를 했어요. 중국도 외부랑 교류가 전혀 없다가 경제 특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 홍콩 주변부터 이렇게 개방을 했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북한도 개방 지역을 만들었다. 됐죠? 자, 4군데라는 숫자 4라는 거 외워두시고요. 지역들 특징 정리할게요. 자, 제일 먼저 이 지역 숫자 1이라고 좀 적어두세요. 숫자 1. 북한에서 가장 먼저 개방한 지역이에요. 자, 포인트 잡아줄게요. 연도는 중요하지 않고요. 북한 최초의 경제 특구다. 처음으로 개방했다. 이게 특징이야. 자, 그래서 여기를 최초로 개방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자,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외부에 뭔가를 개방했어. 원래는 이제 폐쇄적인 사회에다가 외국에서 이제 자본 같은 게 또는 문화 같은 게 들어왔을 때 북한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평양에서 제일 먼데, 중국도 베이징에서 제일 먼 데를 먼저 개방하거든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 북한 최초로. 자, 그다음에 처음이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 그래서 UN 개발 계획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이것도 포인트예요. 그리고 뭐 북한 혼자 하려 그러니까 뭐 사회 기반 시설도 별로 없고 뭐 매력이 좀 떨어지니까 여기 위치가 이쪽은 러시아, 여기는 중국. 그러니까 북한 하나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두만강 하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러시아, 북한 세 나라가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 개방한 지역들 중에 대표적인 도시 이름을 따서 나진선봉, 나선경제특구라고 불러요. 뭐 도시 같은 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뜻이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지구. 우리 금강산은 앞에서 배웠었죠. 휴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태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자, 휴전선에서 남쪽에 있는 되게 유명한 산, 남한에 있는 되게 유명한 산, 설악산. 그리고 그만큼쯤이나 떨어진 곳에 북한에 금강산이 있어요.
자, 금강산. 그래서 여기는 관광이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문 환경도 물어보지만 자연 환경도 물어봐요. 자, 금강산은 기반암이 뭘까? 야, 기반암. 그리고 그 금강산 사진이나 뭐 그림 같은 거 본 적 있잖아. 금강산 하면 뭐가 떠올라? 12,000봉. 봉우리가 되게 뾰족뾰족하게 많은 거잖아. 돌산이니 흑산이니? 네. 자, 중생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돌산이죠. 자, 그거 중생대 화강암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하나만. 자, 다른 지역은 주로 이제 정부끼리 또는 북한에서 개방한 건데, 금강산 관광지구 여기는 북한 정부하고 남한의 민간 기업이 주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은 당연히 돌아가셨어요. 현대그룹을 만들었던 사람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고향이 북한이야. 그래서 그 정주영 씨가 살아있을 때는 북한하고 되게 교류도 많이 하고 자기 기업이기도 하고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금강산 관광지구는 현대 쪽이 주도해가지고 개발한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금강산 관광지구가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금강산에 여행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슬픈 일인데 여기 나온 것처럼 2008년도에 남한 관광객이 금강산 여행을 갔다가 당연히 새벽에 나오면 안 되는데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밖에 나왔다가 총에 맞아서 죽어요. 그 뒤로 금강산 관광이 취소됐어요. 아예 없어졌어. 남한 사람들은 못 가고요. 중국 사람이나 아니 외국인들은 간다 그러더라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개성공업지구, 보통 개성공단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도 체크를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뭐 이건 생각하기에 따라 뭐 다를 수 있는데, 자, 개성공단은 남한한테 유리한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물론 북한한테도 좋은 점이 되게 많고 서로 좋은 부분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치적인 이유로 현재는 중단돼 있어요. 자, 아무튼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남한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들 때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로 공장을 옮기잖아요. 자, 옮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가 제일 크죠. 그럼 볼게요. 자, 여러분들 북한이 평균적으로 잘 살까 아니면 베트남이 평균적으로 잘 살까? 베트남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거든요. 근데 북한이 더 가난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건비가 말도 못하게 싸요. 한 달 내내 이제 일을 하고 받는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그다음, 자, 이제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뭐 팔고 하는 건 우리가 물류, 거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개성은 여기 본 것처럼 서울에서 여기 개성까지 6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자동차로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럼 우리나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 것보다 개성에다 공장을 지으면 훨씬 더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잖아. 그렇죠? 무엇보다 뭐 인건비를 떠나서 중국이나 베트남에 공장을 지으면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품질이 달라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물건 잘 만들거든. 북한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많이 보던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노동력 그런 거 제공해가지고 월급은 달러로 받거든요. 당연히 이익을 보는 거고 그렇게 서로 교류를 하다가 이것도 2016년도에 그냥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은 완전히 중단됐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자, 금강산 관광지구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던 뭐 공장에 있던 기계들 지금 6년 동안 안 돌아가는 거잖아. 이미 다 녹슬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시작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개성공업지구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참고로 날씨가 맑은 날, 멀리까지 보이는 날, 여기 뒤에 있는 장군봉이나 아니면 고시촌 뒷산 한 300m만 올라가면은요, 개성 뒤에 있는 산이 보여요. 북한 땅 보여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휴전선이 멀지 않고요, 개성이 되게 가까워요.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신의주 특별행정구 볼게요. 자, 여기는 사실 이제 두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압록강 하구에 신의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여기는 기차를 타고 중국을 가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교류할 때 꼭 지나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개방한 건 중국이랑 관련이 있어요. 중국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겠다. 가장 중요한 건 뭐 금융을 배우겠다는 건데, 여기 나온 것처럼 중국의 홍콩을 거울 삼아서 어쨌든 자본을 좀 배우겠다. 그래서 개방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여기도 거의 나가리가 됐고요. 지지부진하고요. 여기는 지금 중단되어 있고 여기도 멈춰 있고요.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 여기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신의주 특별행정구, 정확한 이름보다는 위치, 신의주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다음 남북교류 볼게요. 남북교류는 초기에는 단순 상품 교역 위주였으나 물물교환, 뭐 북한에서 송이버섯을 가져오면 여기서 쌀을 준다든지 그런 형태였다가 나중에는 위탁 가공 교역으로 바뀌어요. 자, 이건 그냥 시험에서 나오는 단어니까 뜻만 설명할게요. 가공은 만들어준다. 위탁은 맡긴다.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에 뭐 좀 만들어줘라고 부탁을 하면, 요구를 하면 북한이 인건비가 싸니까 만들어서 우리나라한테 보내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돈을 주면 되는 거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북한에 직접 투자도 하고 뭐 개성공단도 만들고 그런 형태로 점점점 발전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런 남북 교류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통일에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미친다. 뭐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통일 국토의 미래. 자, 이건 역시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 남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다라고 공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섬나라죠.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어도 북한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유럽과 뭐 무역을 하거나 할 때 배로 가는 것보다 기차로 가는 게 훨씬 싸요. 그런데 북한이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자, 아무튼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이유들로 통일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관점에 따라서는 통일 비용 만만치 않고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뭐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또는 뭐 그전에 뭐 그 무렵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북한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통일에 대해서 뭐 당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 선생님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산 가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당사자들, 그러니까 뭐 형제인데 또는 뭐 자매인데 뭐 부자지간인데 또는 모녀지간인데 6.25 전쟁 때 헤어진 사람들은 지금은 거의 돌아가셨지. 하지만 그 가족들, 자기 아버지가 북한에서 살다가 6.25 때 내려왔어. 그러면 그 아들이나 딸, 자녀들은 아버지가 평생 북한을 그리워하다가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잖아. 자기 친척들은 또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럼 이산가족 문제가 현재 전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이건 꼭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그런 인권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그런 차원의 남북 교류는 최대한 좀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선생님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북한 내용 정리가 끝났고요. 몇 시지? 10분 남았네요.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결심이라는 걸 종종 자주 하죠. 오늘부터 이제 시험 공부할 거야 라든지 뭐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할 거야 뭐 라든지. 그런데 결심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또 찾아서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게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참
부러운 거지. 근데 대부분의 결심은 대표적인 게 나 오늘부터 공부할 거야.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지금까지의 내 삶, 자기의 모습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심을 하는 거거든. 그래. 그래서 이런 결심은 당연히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힘들거든. 자, 그래서 뭐 내가 하는 말에 뭐 대체로 이제 어떤 맥락이 있는데 단숨에 뭐 1층부터 5층까지 한 번에 뛰어서 쉽게 말하면 창문 이렇게 점프해서 올 수는 없잖아. 한 걸음 한 걸음 계단 밟아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의 뭐 공통점 중에 하나는 되게 잘게 쪼개요. 그리고 한번 이게 계획을 세웠을 때 이걸 무조건 지켜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해보고 하루 해보고 이거 나한테 무리네? 이건 나한테 너무 좀 쉽네? 끊임없이 이제 고쳐가면서 하다 보면 성취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단어를 쓰자면 작은 실천이 쌓여야 결심이 이루어지거든요. 시험 기간 한 달 동안 열심히 하겠다. 뭐 지금 한 달 남진 않았지만 뭐 3주 동안 열심히 하겠다. 그거 겁나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해. 우리 매번 실패를 겪고 있잖아요. 시험 기간마다. 그러면 이게 계획이라고 하는 게 덩어리가 너무 크면 시간 단위가 크면 예측을 할 수가 없어. 했던 얘기잖아요. 계획이라고 하는 건 물론 큰 계획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건 큰 건, 먼 건 보통 목표라고 하고요. 30분 단위로 내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 30분 동안 뭘 할 건지 우리가 30분은 예측할 수 있잖아. 내가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이걸 이룰 수 있는지 예측이 되잖아요. 난도도 대충 예측이 되고. 그래서 뭔가를 이루고 싶으면 잘게 쪼개세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건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첫 번째 해주고 싶은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주고 싶은 말은 까먹었어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만 생각나면 이야기하고 뭐 생각 안 나면 많은 거지 뭐. 자, 그래서 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한번 했던 얘기예요. 내가 대학교를 입학한 건 이제 사범대를 입학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범대를 졸업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 또는 이제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 과에 입학해서 봤더니 물론 이제 선생님이 되겠다고 입학한 내 동기들은 몇 명 없었어요. 이게 어떤 상황상. 근데 어쨌든 와서 봤더니 이제 몸을 담근 곳이 사범대잖아. 그러니까 늘 교육 얘기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교육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다행히 정말 좋은 샘플들이 널렸어요. 사범대에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애들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잘했던 애들인데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성적이 그렇게 잘 나왔니? 물어볼 수 있잖아. 동기니까 술 처먹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공통점 중에 하나지. 공통점이죠. 공통점인데 그냥 공부 자체가 재밌다고 하는 친구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꾸역꾸역 참으면서 그냥 앉아서 버티기. 그냥 버티기지. 버티기로 공부하는 친구도 거의 없었어요.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성취가 쌓여서 그리고 성취감에 중독되다 보면 커다란 것들도 이루어지더란 말이죠. 어쨌든 성취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뭐 믿거나 말거나는 아니고 나는 어쨌든 내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해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재수없는 얘기죠. 아무튼 넘어갑시다.